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돈도 학력도 아니다. 그것은 신뢰다.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신뢰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관계를 지탱하는 뿌리다. 그는 사업을 시작하던 시절부터 약속을 사람의 품격으로 보았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믿었다. 1938년 대구 삼성상회 시절 이병철은 새벽마다 장부를 손으로 직접 적었다. 거래처와 한 약속이 단 한 줄이라도 어기면 그날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쌀 한 포대, 말린 생선 한 꾸러미, 그 어떤 거래라도 그는 시간과 신용을 절대적으로 지켰다. 그 시절 그는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남겼다. 돈은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 신용은 한 번 잃으면 돌아오지 않는다. 그가 늘 경계했던 유형이 있다. 겉으로는 상냥하고 부드럽지만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하지만 이병철은 그런 태도 속에서 조직을 병들게 하는 작은 균열을 보았다. 삼성 상해에서 일하던 한 여성 격리의 일화는 유명하다. 그녀는 언제나 밝고 친절했지만 내일까지 하겠습니다라던 약속을 항상 이틀, 사흘 뒤로 미루었다. 이병철은 처음에는 웃으며 넘겼다. 그러나 세 번째가 되자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름을 장부에서 조용히 지웠다. 놀란 그녀가 물었다. 회장님, 제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습니까? 그는 단호히 말했다. 작은 약속을 어기는 건 신뢰를 버리는 것과 같다. 신뢰 없는 사람에게 숫자를 맡길 수는 없지. 그 한마디는 사무실 전체를 멈춰 세웠다. 그날 이후 그녀는 변했다. 밤 10시까지 남아 일을 마쳤고 몇 달 뒤 이병철은 그녀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이제 믿을 수 있겠군.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자기 가치를 세운다. 그녀는 그 후로 누구보다 성실한 직원이 되었다. 이병철에게 약속은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실력의 증명이었다. 그는 시간은 곧 신뢰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먼저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는 약속 시간보다 항상 10분 먼저 도착했다. 그의 수첩 첫 장에는 늘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시간은 내 신용의 그림자다. 오늘날 사회에서도 이 철학은 여전히 유효하다. 회의에 늦는 사람, 메시지 답변을 미루는 사람, 작은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그저 바빠서 혹은 사소해서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순간 이미 신뢰의 균열이 생긴다. 신뢰는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무심함에서 서서히 무너진다.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약속을 어긴 사람을 의도적인 배신보다 더 오래 기억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약속을 어기는 건 존중의 부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군가와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이병철은 신뢰를 숫자처럼 관리했다. 누가 약속을 지켰는지, 누가 책임을 회피했는지, 누가 감사를 잊었는지. 그의 모든 기록은 훗날 삼성의 조직 문화로 이어졌다. 삼성의 초창기 직원 교육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는다. 이 단순한 문장이 세대를 넘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적흥과 유연함이라는 이름 아래 약속의 가치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 다음에 보자. 언제 한번 식사하자. 그 말들 중 실제로 지켜지는 건 몇 %일까? 현대 사회의 관계는 빠르지만 얕다. 진짜 신뢰는 약속을 지키는 느림 속에서 자란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약속을 쉽게 어기고 어떤 사람은 작은 약속에도 생명을 거는가? 그 차이는 태도에 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고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병철은 후자와 절대 함께 일하지 않았다. 그는 임원들에게 경고했다. 상대가 늦으면 기다리지 마라. 너희 관대함이 회사의 기준을 무너뜨린다. 이 말은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깊은 뜻이 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결국 조직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믿음이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약속은 타인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 행위라는 점이다. 스스로와의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신뢰를 줄 수는 없다. 오늘 당신은 몇 개의 약속을 지켰는가? 아침에 스스로 세운 계획을 끝까지 완수했는가? 혹은 괜찮겠지라며 미루어 버린 것은 없는가? 그 작고 사소한 습관이 당신의 신용을 만들고 당신의 운명을 바꾼다. 이병철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했다. 약속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태도는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운명을 만든다. 오늘도 그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 당신은 약속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감정은 칼과 같다. 잘 쓰면 사람을 살리고 잘못 쓰면 관계를 자른다. 그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과는 결코 오래 함께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감정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기 때문이다. 그가 젊은 시절 수원 방직 공장을 막 세웠을 때의 일이다. 당시 공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한 여성 관리자의 행동이 문제를 일으켰다. 그녀는 능력도 있었고 일도 빠르며 동료들에게 인기도 높은 직원이었다. 하지만 하루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던 그녀가 다음 날엔 이유 없이 냉랭한 표정을 짓곤 했다. 감정이 좋을 땐 누구보다 적극적이지만 기분이 나쁘면 일도 인간관계도 모두 끊어버렸다. 그녀의 감정은 공장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동료들은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작업 속도는 떨어지고 불량률은 눈에 띄게 늘었다. 이병철은 그런 분위기를 한참 지켜보다가 조용히 그녀를 불렀다. 왜 그렇게 표정이 자주 바뀌나? 그녀는 대답했다. 사람이니까요. 감정이 있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 하지만 공장은 내 감정을 위해 돌아가지 않는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능력이다. 그 한마디에 사무실은 고요해졌다. 그녀는 그날 이후 달라졌다. 화가 나도 깊게 숨을 들이쉬고 회의 중에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몇 달이 지나자 공장은 다시 안정됐다. 작업장은 활기를 되찾았고 그녀는 결국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관리자로 평가받게 되었다. 이병철은 이 일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기분이 오르내리는 사람은 결코 조직을 맡을 수 없다. 감정을 조절한다는 건 단순히 참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었다. 그는 젊은 직원들에게 자주 물었다. 기분이 나쁜 날에도 미소 지을 수 있나? 그리고는 덧붙였다.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다.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신뢰를 결정한다. 이병철은 감정을 관리하지 못한 사람을 관계의 불안 요소라고 불렀다. 그는 사람의 능력보다 태도를 먼저 보았다. 감정이 흔들리는 사람은 언젠가 약속도 원칙도 흔들기 때문이다. 그가 감정의 위험성을 더욱 확신하게 된 사건이 있었다. 어느 날 한 부서의 팀장이 회의 도중 부하 직원에게 감정적으로 화를 냈다. 그 자리엔 여러 사람이 있었고 그 한 번의 폭발로 팀 전체가 어색해졌다. 며칠 뒤 이병철은 그 팀장을 불렀다. 왜 그렇게 흥분했나? 그는 답했다. 회의 중에 틀린 말을 했어요. 그 순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병철은 조용히 말했다. 참을 수 없었던 건 네가 옳아서가 아니라 감정이 너를 이긴 거야. 그 한마디는 곧 삼성 내부 교육 자료로 남았다. 그는 이성보다 감정을 앞세우는 사람은 조직을 병들게 한다라고 경고했다. 이것은 단지 옛날의 교훈이 아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통한다. 오늘날 우리는 감정의 시대에 살고 있다. SNS에서는 분노가 콘텐츠가 되고 댓글은 감정의 투쟁장이 되었다. 한 번의 감정적인 글, 한 번의 격한 말이 관계, 명예, 그리고 경력을 무너뜨리는 일도 많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땐 감정이 올라서 그랬어요. 하지만 이병철은 그 변명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감정이 이유가 되는 순간 신뢰는 사라진다. 실제로 미국의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직장 내 리더의 감정 기복은 팀원의 생산성을 30% 이상 떨어뜨린다고 한다.
사람은 논리보다 분위기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다. 이병철은 이미 수십 년 전 그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 또한 감정을 철저히 다스렸다. 아무리 바쁜 날에도 목소리 톤을 일정하게 유지했고 누군가 실수를 해도 감정이 아닌 원인을 먼저 물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화를 내는 건 쉬워도 문제를 푸는 건 어렵다. 나는 쉬운 길보다 어려운 길을 택한다. 한 번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공장에 도착한 이병철이 젖은 채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직원들이 놀라며 말했다. 회장님, 이런 날은 쉬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감정은 날씨 같지만 약속은 계절이다. 그날 이후 직원들은 그 말을 사운처럼 외웠다. 감정을 다스리는 건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행동했을 때 그 순간 표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다. 그건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아는 강자다. 감정은 숨길 수는 없지만 선택할 수는 있다. 이병철은 늘 강조했다. 기분이 좋은 날에도 나쁜 날에도 같은 미소를 지어라. 그게 신뢰의 얼굴이다. 그의 말은 단순히 업무 철학이 아니라 인생을 지탱하는 태도의 철학이었다. 우리가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세상을 냉정하게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단단히 지키는 일이다. 오늘 당신의 표정은 주변의 공기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감정으로 흔드는가? 아니면 신뢰로 안정시키는가? 그 선택 하나가 당신의 품격을 결정한다. 이병철 회장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했다. 진짜 인연은 거래가 아니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내 옆에 남는다. 그는 평생 사람을 관찰했고 사람을 통해 세상을 읽었다. 그의 눈에 가장 위험한 유형은 언제나 같았다.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 그리고 목적이 끝나면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이었다. 1960년대 초 삼성물산이 빠르게 성장하던 시절이었다. 당시 외부 협력사 중 한 여성 사업 파트너가 있었다. 처음에는 진심 어린 태도로 다가왔다. 항상 공손했고 제안서도 꼼꼼히 준비했다. 하지만 거래가 끝나자 마치 아무런 인연도 없던 사람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몇 달 뒤 그녀는 새로운 제안서를 들고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회장님, 이번에도 함께 하시죠. 이병철은 서류를 받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한 번의 이익으로 사람을 이용하면 그 관계는 거기서 끝이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그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필요할 때만 오는 사람은 회사를 소비하는 사람이다. 함께 성장하는 사람은 상황이 나쁠 때도 함께 있는 사람이다. 이병철에게 관계란 거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었다. 이익이 없어도 찾아오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동반자였다. 그는 자주 이런 질문을 던졌다. 지금 네 옆에 있는 사람은 네가 도움이 될 때만 오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 한잔하자고 하는 사람인가? 그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던질 수 있다. 현대 사회의 인간관계는 점점 얇아지고 있다. 네트워크는 넓어졌지만 신뢰의 깊이는 얕아졌다. 사람들은 연결이라는 이름으로 필요할 때만 서로를 이용한다. SNS에서 잘 지내지라는 인사조차 종종 새로운 제안이나 부탁의 서두로 쓰인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이유 없는 만남에서 시작된다. 한 번은 이병철의 접근 중 한 임원이 병으로 쓰러졌을 때였다. 모두가 바쁜 시기라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한 중년의 직원이 매일같이 병문안을 갔다. 심지어 새벽에도 죽을 끓여 들고 갔다. 그 직원은 평소에도 조용하고 화려한 말 한마디 없던 사람이었다. 몇 달 후 이병철은 그를 불렀다. 자네는 왜 그렇게 정성을 다했나? 그는 대답했다. 회장님, 저 사람은 제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도울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병철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진짜 신뢰다. 그날 이후 그는 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익으로 맺어진 인연은 이익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 신뢰로 맺어진 인연은 위기가 와도 남는다. 그는 관계를 평가할 때 필요가 아니라 일관성을 보았다. 좋을 때만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된다. 하지만 어려울 때에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단 한 명,
진짜 친구다. 오늘날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이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익 중심의 관계는 빠르지만 깊지 않다. 협력사의 조건이 조금만 바뀌면 사람들은 바로 등을 돌린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도 신뢰를 지킨 사람들은 결국 다시 만나게 된다. 이병철은 이를 두고 신뢰는 언젠가 원을 그린다고 했다. 진심으로 쌓은 관계는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다. 필요할 때만 오는 사람은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내 자원을 찾는 것이다. 이 말은 훗날 삼성의 인재 원칙으로 남았다. 성과보다 관계를, 관계보다 신뢰를 우선하라. 그에게 있어 신뢰는 모든 성공의 시작점이었다. 한 번은 젊은 임원이 이런 질문을 했다. 회장님, 어떤 사람과 오래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이병철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돈이 있을 때 함께 웃는 사람보다 돈이 없을 때 함께 걷는 사람을 기억하라. 그의 말처럼 신뢰란 함께 웃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견디는 것이다. 좋은 시절엔 누구나 웃지만 힘든 시절엔 진짜가 드러난다. 그가 말하던 진짜 인연이란 당신이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때 여전히 곁에 있는 사람이다. 한 가지 더,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 사람의 진심은 필요가 사라질 때 드러난다. 이 말은 관계뿐 아니라 인생 전체에도 통하는 진리다. 당신의 곁에 남은 사람들은 당신의 성공 때문인가? 아니면 당신의 존재 때문인가? 그 답이 곧 당신의 인간관계를 말해준다. 이병철은 생전에 이런 말을 종종 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라. 그는 언제나 먼저 다가가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신뢰했다. 그가 평생 남긴 부부는 단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자산이었다. 해봤나? 당신은 지금 누군가에게 필요할 때만 오는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이유 없이 찾아가 손을 내미는 사람인가? 그 답이 바로 당신의 품격을 결정한다.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말은 품질이다. 말이 흐트러지면 결국 마음도 흐트러진다. 그는 수십 년의 경영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입버릇처럼 불평을 내뱉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오래가지 못했다라고 했다. 1970년대 초 수원 방직 공장의 한 장면. 그는 매일 현장을 돌며 직원들의 태도를 관찰하곤 했다. 그중 한 여성 직원은 손재주가 뛰어나고 일도 빨랐다. 하지만 문제는 말이었다. 그녀의 입에서는 늘 불만이 흘러나왔다. 왜 나만 이렇게 바빠요? 임금은 그대로인데 일만 늘어나네요. 처음엔 동료들이 달래주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이병철은 어느 날 그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그녀는 마침 또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옆에서 한참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지금 자네의 불만이 시를 엉키게 만들고 있네. 그녀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입에서 나온 말이 손끝의 품질이 된다. 불평이 쌓이면 제품도 사람도 망가진다. 그날 이후 공장 게시판에는 짧은 문장이 붙었다. 말은 품질이다. 그 한 줄은 이후 수십 년 동안 삼성의 내부 교육 문구로 남았다. 이병철은 늘 부정적인 언어를 가장 위험한 도구로 여겼다. 그는 말했다. 불평은 현실을 바꾸지 않는다. 다만 마음을 어둡게 할 뿐이다. 그는 회의 자리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때 불만이 아닌 해결책을 함께 가져오라고 했다. 그것이 그의 철칙이었다. 한 번은 한 신입 여직원이 말했다. 회장님, 요즘 회사가 너무 힘듭니다. 그는 웃으며 답했다. 나도 그랬다. 하지만 나는 불평 대신 해결책을 생각했다. 그 차이가 지금의 우리를 만든 거다. 그리고는 덧붙였다. 불평은 독이고 감사는 약이다. 말 한마디가 운명을 바꾼다. 그의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철저한 인생 원리였다. 그는 사람의 운운과 말의 습관이 깊은 연관이 있다고 믿었다.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 주변의 좋은 기운을 스스로 밀어낸다. 그가 그런 사람을 보면 운이 막힌 얼굴이라 불렀다. 말이 어두운 사람 곁에는 언제나 어두운 일이 따라왔다. 한편 그는 질투를 또 하나의 독이라 여겼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순간 자신의 성장은 멈춘다. 1969년
삼성전자가 처음 세워질 때였다. 당시 업계 사람들은 말했다. 무역이나 하던 회사가 전자를 한다고 금방 망할 거야. 비웃음과 냉소가 가득했지만 이병철은 그 말 속에서 배움을 찾았다. 남의 비웃음에서 교훈을 얻는 자만이 다음 시대를 연다. 하지만 그는 내부에서도 같은 독을 발견했다. 남의 성공을 축하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갉아먹는다. 한 여성 직원이 있었다. 함께 입사한 동료가 먼저 승진하자 그녀는 며칠 동안 인사를 하지 않았다. 회의 자리에서도 상대의 말을 끊고 무시했다. 이병철은 그 모습을 보고 그녀를 불렀다. 왜 축하하지 않았나? 그녀는 말했다. 제가 더 오래 일했고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 이렇게 말했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실력을 잃는다. 질투할 시간에 자신을 갈고 닦아라. 그날 이후 그는 모든 회의에서 이 문장을 반복했다. 다른 사람의 성취를 비웃는 순간 당신의 마음이 작아진다. 그는 질투를 벽이라 불렀다. 그 벽은 자신을 가두고 성장의 길을 막는다. 반대로 축하는 다리다. 그 다리를 건너는 사람만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간다. 그의 철학은 명확했다. 질투하는 마음은 자신을 작게 만들고 존중하는 마음은 세상을 넓힌다. 그는 남의 성공을 축하할 줄 아는 사람을 품이 넓은 사람이라 불렀다. 그 품이 결국 삼성을 세계로 이끌었다. 그는 또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을 누구보다 경계했다. 문제가 생기면 남을 보기 전에 내 책임부터 생각하라. 그에게 있어서 남 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 1970년대 중반 삼성물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수출 서류가 잘못 처리되어 수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당시 담당 과장은 젊은 여성 직원이었다. 그녀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서류를 확인한 부서가 따로 있어서요. 저 혼자 결정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이병철은 조용히 말했다. 누가 시켰든 최종 확인은 자네가 한 거 아닌가? 그녀는 말을 잃었다. 그는 한 발 다가가며 덧붙였다. 책임을 나누는 순간 신뢰는 사라진다. 남 탓하는 사람에겐 두 번째 기회가 없다. 그는 그녀를 바로 해임하지 않았다. 대신 3개월간 현장 실습으로 보냈다. 그녀는 처음엔 억울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결국 돌아온 그녀는 말했다. 모든 결정에는 제 이름이 들어간다는 뜻을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병철은 미소 지었다. 그게 바로 신뢰의 시작이다. 그는 임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잘못했나를 묻는 조직은 성장하지 못한다. 내가 무엇을 놓쳤나를 묻는 조직만이 성장한다. 그의 철학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다. 불평은 운을 맑고 질투는 마음을 병들게 하며 남 탓은 신뢰를 죽인다. 그는 이 세 가지를 인생의 독이라 불렀다. 그렇다면 그 해독제는 무엇일까? 그는 짧게 말했다. 감사와 겸손. 그 말은 곧 다음 장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감사할 줄 알고 배우려는 태도를 잃지 않는 사람. 그들이야말로 진짜 운이 따르는 사람이다. 이병철 회장은 생전에 이런 말을 자주 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감사 인사가 없는 곳엔 온기가 사라진다. 그에게 있어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온도였다. 1960년대 말 삼성의 직원 수가 점점 늘어가던 시절이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이병철은 본사 사무실을 찾았다. 그때 그는 청소를 맡은 아주머니가 홀로 불을 켜고 차가운 바닥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손은 거칠고 수면은 하얀 김이 섞여 있었다. 이병철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사무실에 모인 직원들에게 물었다. 저분께 고맙다고 인사한 적 있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감사는 마음속에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말로 해야 전해진다. 그날 오후 그는 한 여성 직원을 유심히 지켜봤다. 동료가 문서를 대신 정리해 주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다. 이병철은 조용히 불러 물었다. 방금 그 직원에게 인사했나? 그녀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 정도는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는 단호히 말했다. 당연한 게 가장 위험하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관계는 식는다. 그날 이후 그는 모든 회의가 끝날 때마다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꼭 남겼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리더의 언어였다. 그는 또 이런 말을 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노력을 모른다. 남의 노력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된다. 그에게 있어 감사는 돈이 드는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신뢰를 쌓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었다. 이병철은 젊은 임원들에게 늘 말했다. 성과를 낸 사람보다 먼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더 높이 봐라. 그 이유는 명확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진짜 리더가 된다. 그는 감사의 부재를 조직의 냉기라 불렀다. 감사가 사라진 팀은 언젠가 서로를 탓하게 된다. 결국 신뢰는 무너지고 마음은 멀어진다. 그래서 그는 삼성의 경영 원칙 중 하나로 이 짧은 문장을 남겼다. 감사는 조직의 첫 번째 에너지다. 그는 또 사람을 볼 때 언제나 눈을 먼저 봤다.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긴다. 겸손한 사람은 눈빛이 부드럽고 교만한 사람은 눈빛이 차갑다. 이병철은 특히 사람을 내려다보는 눈을 가진 여성을 가장 경계했다. 1970년대 말 삼성전자 신입사원 교육장에서의 일이다. 그는 직접 교육장에 들러 사람들을 관찰하곤 했다. 한 여성 직원이 있었다. 학벌도 좋고 말도 조리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문제는 눈빛이었다. 상대가 말할 때마다 눈을 치켜뜨고 심지어 연장자의 조언에도 냉소를 띄었다. 이병철은 조용히 그녀를 불렀다. 자네는 자신감이 넘쳐 보인다. 하지만 눈이 너무 위에서 아래로 본다. 그녀는 놀라며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십니까? 그는 담담히 말했다. 눈은 입보다 솔직하다. 사람을 내려다보는 눈은 결국 자신을 잡게 만든다. 그녀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몇 달 후 회의 자리에서 변화가 보였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조언을 받을 땐 고개를 숙이며 경청했다. 그녀는 결국 팀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눈빛이 따뜻한 관리자라 불렀다. 이병철은 말했다. 눈빛이 교만하면 실력도 가려진다. 사람을 아래로 보는 순간 배움이 멈춘다. 그는 진정한 리더를 배우려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 정의했다. 그에게 겸손은 단순한 인격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기술이었다. 그는 눈의 높이를 통해 인생의 방향을 읽었다. 겸손한 눈을 가진 사람은 멀리 갔고 남을 깔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제자리에 머물렀다. 그는 젊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사람의 눈은 거울이다. 그 눈에 비친 상대의 마음이 결국 당신의 인생을 비춘다. 이병철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감사와 겸손의 깊이로 그 사람의 품격을 보았다. 그에게 감사는 관계의 시작이었고 겸손은 관계를 지탱하는 기둥이었다. 그리고 신뢰는 그 두 가지가 쌓여 완성되는 탑이었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다. 성공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 말보다 행동, 지식보다 신뢰, 그리고 신뢰보다 더 강한 것은 감사다. 이 8가지 성향을 가진 사람,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사람,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감사를 모르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내려다보는 사람. 그들은 모두 겉으론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뢰를 무너뜨리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병철은 그런 사람을 멀리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미움이 아니라 자기 보호였다. 세상에는 고쳐야 할 사람보다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이 많다. 하지만 남의 결점을 보기 전에 내 안의 그림자를 먼저 보라. 그의 말처럼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자신을 돌아보고 바꾸려는 노력, 그것이 신뢰받는 인생의 첫걸음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남겼다. 인간관계는 거울이다. 당신이 준 만큼 돌아온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라. 오늘 당신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당신은 어떤 눈빛으로 사람을 보고 있는가? 그 답이 바로 당신의 내일을 결정할 것이다. 좋은 관계는 우연이 아니라 태도의 결과다. 감사로 시작하고 겸손으로 이어지며 신뢰로 완성된다. 그것이 바로 이병철이 평생 걸어온 길이었다.